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공포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늦은 밤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낮과 밤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게 만드는 곳이었다. 어느 여름밤, 젊은 대학생인 수지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다. 수지는 밤늦게 도착해 그날 밤을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다. 집 역시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끔 나곤 했지만 그 소리조차 서울의 소음에 지친 수진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들렸다. 그런데 자정이 다 되어갈 즈음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분 탓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적인 한계의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별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소리였다. 호기심이 많은 수지는 슬리퍼를 신고 소리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별채는 몇 년 전부터 창고로 쓰이던 곳이라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였다. 별채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종종 사람들이 무언가를 끄적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문손잡이를 잡고 조금씩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방 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낯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길을 끈 것은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노란 종이로 채워져 있었다. 수진은 왠지 모를 끌림에 이끌려 일기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일기 속에는 이 집의 과거 주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여자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일기의 끝부분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날마다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점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이 깊이 읽는 동안 방 안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뒤에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오한에 몸을 웅크린 수지는 서둘러 일기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방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계속해서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귀가 간지럽도록 작고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지는 귀를 막고 빠르게 본체로 돌아왔고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로 잠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차갑게 스며든 그 느낌과 소리는 아직도 생생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별채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뭔가 감추려는 듯한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 방학 동안 수지는 별채에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무렵 창문 너머로 혼자서 열리지 않는 별채에서 은은한 불빛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이를 모른 척 없는 일이라 여기며 침대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 집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별채 옆 나무 그림자 사이로 희미하게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수지는 고개를 두어 번 흔들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수년이 지나고 수지는 할머니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구매자가 있을지 걱정했던 찰나 뜻밖에도 누군가 그 집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계약이 다 끝난 뒤 수지는 낡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문득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진 속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 옆엔 낯선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친근함을 주었고 수지는 소름이 돋아 앨범을 덮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별채 앞에 서 있던 그녀에게 그 낯선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수진에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수진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모든 현상이 과거 집주인의 어떤 미련인지 혹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신 그 집으로 갈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은 그날의 기억을 서서히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씩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차갑고도 신비로운 기운을 떠올리곤 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여름밤의 기억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이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아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가가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병에 걸린다거나 엿새 후에 자취를 감춘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대학생들의 과장된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캠핑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용기가 넘치던 친구 3명과 나는 그 폐가를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어차피 공짜로 얻은 시간인데 재미삼아 무섭기로 소문난 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숲으로 들어서며 우리끼리 농담을 주고받았고 촛불 몇 개로 주변을 비추며 폐가로 향했다. 도착한 폐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얼씬스러웠고 문은 낮고 녹슬어 있었다. 용감한 척 웃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겠지 하고는 모른 척하며 집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을 때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불타지하실로 내려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기묘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윽고 벽 한쪽에 반쯤 열린 문이 보여 다가가 보니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길고도 깊은 비밀의 시작임을 막아내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열어볼 결심을 했다. 상자 안에는 무언가 쓰여진 오래되고 빛바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를 펼치자 그 속에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그려져 있었다.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우리 중 한 명이 호기심을 주체 못해 읽기 시작했다. 이곳에 발을 디딘 자는 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잠식당한 이가 되리니 6날 후에는 다른 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마저 사라지리라. 문장이 끝나자마자 지하실의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우리는 겁에 질려 황급히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하나둘씩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악몽을 꾸며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불면증에 시달렸고 시야에는 항상 어둠이 따라왔다. 엿새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나만이 남았다. 폐가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내가 나는 마치 이끌리듯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다. 상자 앞에 무릎을 꿇은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다음 희생자를 데려와 저주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딘가에서 귓속말이 들려왔다. 어둠에 삼켜질 준비는 되었느냐. 그제서야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한국의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촌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던 철수는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그 고시원은 조금 오래되고 낡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로 항상 붐볐다. 고시원의 방은 작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지만 철수는 하숙집보다는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고시원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수는 늦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주로 새벽 2시나 3시쯤 복도를 따라 발자국 소리가 나곤 했다. 그것은 눈에 띄게 규칙적이지 않고 일정한 패턴이 없는 소리였다. 철수는 처음에는 다른 입주자가 밤늦게 돌아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철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고시원에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금방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잠결에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철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문을 열어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대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다음 날 철수는 옆방에 사는 친구 준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준수도 어딘가 찜찜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걸 봤어. 준수는 몇 주 전 늦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의 끝에서 어렴풋이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다. 그 인물은 아주 빠르게 사라졌고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새도 없었다고. 둘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며 서로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그 고시원에서 한 소동이 벌어졌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고시원 주인은 경찰과 함께 그 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한 젊은 여자가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것이 부패에 따른 자연사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여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가 그 방에 입주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 후로 고시원의 발자국 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철수와 준수는 그 일이 밤마다 그들의 불안감을 더했다는 것을 느꼈다. 철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날 밤 철수는 마지막쯤 정리를 하면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복도를 쳐다보았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가 그의 방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그 즉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고시원을 나왔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다. 누군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 했다. 그 고시원은 얼마 후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건물의 입주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밤마다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썰의 전형적인 예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